4학년 친구들 국어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246쪽, 247쪽입니다. 오늘은 9단원 자랑스러운 한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한글을 바르게 사용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교과서의 그림은 어린 친구가 한글을 배우고 있는데 아주 어린 나이에도 한글을 배울 수 있다는 말은 한글이 그만큼 쉽게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옆에 247쪽 그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4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빠가 동생에게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라고 하면서 아마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리지만 한글을 배울 수 있고 한글을 배우면서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오빠로부터 잘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문자가 필요한 까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그러면 교과서 248쪽을 넘겨서 조금 더 많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하고 여러분이 지금 볼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248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문자가 필요한 까닭 알기 있는데요. 1번, 문자가 없었을 때 사람들은 생각을 어떻게 기록했을지 짐작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그림으로 울주 대곡리에 있는 방구대 암곽화가 나와 있고요. 아르헨티나 리오 핀투라스에 있는 암곽화, 그 다음 스페인 알타미라에 있는 동굴벽화 등을 예시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암곽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위 그림, 바위, 동굴의 벽면 따위의 칠하기, 새기기, 쪼기와 같은 방법으로 그린 그림을 말한다. 여러분, 바위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는 건 어떤 걸까요? 바위에다가 색을 입히는 것도 어렵지만 바위를 직접 깎아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울주에 있는 대곡리 방구대 암곽화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이거는 직접 바위를 깎아서 그림을 남겨놓은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라서 오늘 선생님 국어 2시간 중에 1시간은 이 방구대 암곽화와 우리나라에 있는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암곽화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왜 글자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지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답을 해볼게요. 사진에 있는 그림들은 무엇을 나타낸 것일까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니까 뭘 나타낸 것 같아요? 위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해서 보니까 그냥 봐도 고래 그림이 좀 많아요. 예, 방구대 암곽화에 많이 그려진 건 바로 고래, 특히 고래잡이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아르헨티나에 있는 리오 핀투라스 암곽화에서는 사슴을 잡고 뭐 이러는 것들이 아마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알타미라에 있는 동굴벽화도 황소에 대해서 소의 그 들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에 남긴 그림입니다. 그럼 사진에 있는 그림들은 무엇을 나타내냐? 그때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동물들을 지금 그림으로 그려놓았습니다. 문자가 없었을 때는 생각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예, 이렇게 벽화로 남기거나 해서 생각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조금 우리가 249쪽 넘어가서도 조금 하고요. 암곽화에 대해서 쌤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세계 여러 나라의 옛날 그림 문자를 살펴봅시다. 그림 문자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보기에서 골라 네모 안에 써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기는 양, 사람, 물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어느 것이 양을 표현했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돼. 어떤 그림은 사람을 표현했는지도 생각하게 되고요. 어떤 그림이 물을 표현했는지도 생각해 볼 텐데 지금 첫 번째, 이집트에 나와 있는 이 이집트 글자를 보니까 양, 사람, 물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요거는 뭘 표현한 걸까요? 양? 물? 아니죠. 사람에 가깝습니다. 예, 사람이에요. 가까운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집트는 이렇게 그리고 사람이라고 읽었을 거예요.
그 다음 왕, 신 있고요. 요거는 바로 봐도 양이네요. 양. 그 다음 태양, 하늘. 이건 냇물을 표현한 것 같아요. 물입니다. 그러면 수메르인들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볼까요? 사람은 이렇게 조금 가슴도 있고 배도 있고 아니면 얼굴이 있고 배가 있든지 뭐 이런 표현 같고요. 왕은 사람인데 왕관을 썼나 봐요. 앞에 여기 사람이었잖아요. 사람 위에 뭔가 커다란 책임감이 있을 수도 있고 왕관일 수도 있고 왕이 쓰는 부채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요건 신. 신은 아마 태양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은 양. 양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선생님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 그 다음 태양, 하늘, 물입니다. 중국에서는 이게 지금 요게 사람이라면 이게 점점 발전해서 사람 인자가 되는 거예요. 왕자도 지금 쓰고 있는 중국 글자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왕을 표현했습니다. 신, 그 다음 양, 태양, 하늘, 그 다음 요건 물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런 지금으로는 글자를 보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이게 뭐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글자를 배우기 전을 기억해 보세요. 혹시 생각이 나나요? 그때를 기억해 보면 어때요? 뭔가 그림을 그리고 이건 뭐야? 라고 말했던 그런 때들이 있었잖아요. 선생님도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이런 글자가 되기 전 단계예요. 내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 비슷한 사물들을 빗대어서 그려보는 거. 이게 바로 그림 문자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번 보도록 할게요. 낱말을 정해 자신만의 그림 문자를 만들어 보세요. 요거 조금 여러분이 가장 요즘 가까웠게 있는 거 스마트폰 같은 거잖아요. 스마트폰 같은 거를 그림 문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좋아하는 거 게임기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 좋아하는 거 뭐가 있을까? 뭐 줄넘기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건가? 뭐 선생님이 좋아하는 망원경이라면 선생님 어떻게 표현할 건가? 선생님 고민해 보겠죠? 그러면 2번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어떻게 그림 문자로 바꿔서 표현해 볼 건지 고민해 보세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짝과 그림 문자를 바꾸어 본 뒤 그림 문자의 뜻을 짐작해 보세요. 요건 좀 아쉽지만 부모님께 여러분의 그림 문자를 보여드리면서 아니면 언니 오빠도 괜찮아요. 보여주면서 이게 뭘 뜻하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퀴즈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만든 그림 문자를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무엇을 뜻하는지 맞춰보라고 퀴즈 내보세요. 아마 여러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3번은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4번 보겠습니다. 그림 문자의 뜻을 알아맞히지 못했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해. 이 4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나는 뭐라고 표현했는데 상대에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나 문자를 만들었다고 할 수 없어요. 상대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공통의 요소를 가지고 문자를 만들어야지 딱 보여줬을 때 나는 이렇게 전했어 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나도 그렇게 알아들었어 라고 해줘야지 문자가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전달한 내용이 오해가 생기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사탕을 전달해주고 싶어서 사탕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사탕을 그리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그려서 보내고 나는 사탕이라고 한다면 그쪽 친구가 나는 분명히 아이스크림을 받았지 사탕을 받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 문자를 만들거나 표현할 때는 가장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부분을 골라서 문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문자의 요소이죠. 그리고 기호로 만들었을 때 지금 우리 한글처럼 영어의 알파벳처럼 완전히 기호화된 그런 글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발음을 어떻게 표현한다라고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알아차리고 거기에 학습하면서 서로 이것은 이 소리다 라고 계속해서 전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이런 발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된 글자는 이렇게 발음을 하고 그 뜻이 있다라는 걸 온 국민은 함께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글자의 특징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선생님하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4번, 그림 문자의 뜻을 알아맞추지 못했다면, 즉 그림 문자의 뜻을 알아맞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여러분이 고민해 보는 거예요. 상대방도 알 수 있게끔 표현해 주는 거. 이게 바로 그림 문자의 특징입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지금부터는 방구대 암각화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찾으면서 엄청 감동했어요. 정말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었구나. 더 많이 알게 됐고 우리 반 친구들이 시간을 좀 내서 이 이야기를 좀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조금 많은 영상을 준비하긴 했는데 여러분이 길면 한두 편만 봐도 충분히 이야기가 잘 전해져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전체적으로 다 차례대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 몇 개는 지금 딱 그 시간대를 표현해 놨는데요. 그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이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을 봤을 때 18분 45초쯤에 가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런 기호는 나중에 발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문자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글씨라고 얘기하면 글의 씨앗이 되는 것도 바로 이런 기호들이거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청동기 시대는 고조선 시대인데 이 사람들은 의미를 다 알고 있었겠죠. 사실 이것은 고대 문자의 하나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이 거대한 암각화는 고대 문자의 처음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암각화가 중요하고 또 세계적으로도 희귀하고 아주 문화적 가치가 높은 이유는 다른 암각화들은 그냥 그림을 그려 놓아서 그 그림에 대한 표현이 있다면 이 방구대 암각화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무엇을 전달하냐면 고래를 어떻게 잡아야지만 잡을 수 있는지, 고래잡이를 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암각화에다가 그려놓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분량이 많지만 하나하나 조금씩 살펴보면서 재미있게 봐주길 바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도 글자에 대한 이야기가 문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선생님이 조금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여기 방구대 암각화가 품은 비밀 3부에서 보게 되면 5분 15초 정도에 가면 문자가 없던 시절 고래잡이의 풍요를 바라며 후대까지 지혜를 전하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이 수천 년 전에 암각화의 고스란히 담겨 있다. 즉 전하고 싶은데 그냥 말로 전하면 사라지고 아니면 또 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잊혀지지 않게끔 그만큼 고래잡이가 그때는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만큼 새기고 싶었기 때문에 암각화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없던 시절에 고래잡이에 대해서 후대에까지 그 지혜를 전하고자 돌에 새겼다. 엄청 힘든 과정을 통해서도 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이것을 소개하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두 개의 암각화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할 건데요. 이 그림은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개 크게 확대를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다 옮겨 놓았고요. 뒤쪽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문자가 필요한 까닭에서 울주 천전리의 각석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그 태화강을 따라서 같은 곳에 방구대 암각화 즉 국보 147호와 제 285호 두 개가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보면 같은 태화강 줄기에 두 암각화와 각석이 다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고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보게 되면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천전리 각석과 방구대 암각화까지 모두 한번 보고 얼마나 귀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인지도 함께 선생님과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어서 이건 선생님이 또 한번 설명을 할게요. 여기에 방구대 암각화에 보면은 특히 어떤 부분이 선생님은 좀 감동적이었냐면 인류 최초의 고래잡이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게 고래를 잡는 방법, 그래서 잡는 형상들 이런 것들을
표현해 놓았는데 작살이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부구라고 하는 게 요 옆에 있는 게 부구인데요. 이쪽 그림에서 보면 작살과 부구예요. 이 부구는 왜 꼭 필요하냐면 고래를 잡았어. 작살로 잡았는데 고래가 아파서 죽게 되면 바다로 가라앉게 되겠죠. 그러면 작살을 가지고 고래는 무거우니까 아래로 쭉 내려가게 되면 고래는 잡았는데 건져 올릴 수가 없죠. 어디에 고래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고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잡은 고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또 다른 기구를 사용했는데 그게 바로 부구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 양각화를 보고 처음으로 이렇게 고래잡이에 대해서 조금 깊이 보았고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부구를 이용해야지만 고래잡이가 헛되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요. 지금 그래서 부구는 잡힌 고래가 떠오르게 하고 고래의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방구 양각화에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멋진 이야기죠. 여러분 선생님 설명보다 더 상세한 설명들이 영상에 있으니까 꼼꼼하게 보면서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 그 다음 이렇게 아주 재미있고 신기한 이야기까지 모두 들어봐 주길 바래요. 예, 그러면 이번 시간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 조금 더 이어서 할게요. 친구들 영상 보세요.